특히 불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면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렇듯 거창한 철학적 사색에서 벗어나 달라이 라마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궁금했다. 오래전 처음으로 다람살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달라이 라마의 형님인 롭상 3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롭상 씨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몇 년 전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슬픔을 느꼈다. 나는 달라이 라마가 형님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했다.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크게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일에 대처했는지 궁금하군요. 그가 곧바로 대답했다. 물론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너무도 슬펐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슬픈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슬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난 2, 3주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느낌도 서서히 사라지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후회스런 느낌은 남아있지만. 후회라고요? 그렇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실 때 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무언가 도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인간이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한결 수월하게 형님을 잃은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고통 앞에서 냉정하게 체념해버리는 차갑고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서글픈 목소리는 그가 깊은 인간적 감정을 지닌 사람임을 말해주었다. 동시에 그의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와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 전혀 빠지지 않는 모습은 형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황금빛 햇살이 칼날처럼 나무 창문을 자르고 어둑어둑해져가는 방안을 가로질러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울적한 분위기가 방 안에 퍼지는 걸 느끼며 대화를 끝낼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문제에 대해 달라이라마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단지 인간의 불가피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또 다른 방법을 그가 말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데 달라이라마는 마음이 산란한 것처럼 보였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곧이어 그의 비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내게 눈짓을 했다. 여러 해에 걸친 연습을 통해 나는 그것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대화를 끝내야 할 것 같군요. 조금 피곤하군요. 다음날 내가 달라이라마와 개인적으로 만나 그 얘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가 강연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달라이라마에게 물었다. 아이를 잃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다정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달라이라마는 대답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다면 그것에 의지해서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한없는 슬픔을 끝없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해로운 행동이고 건강도 잃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과 어머니, 형님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난 물론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난 그렇게 속을 태워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소망을 내가 대신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난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난 생각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의 소망을 대신 이뤄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처음엔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감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놔두면 위험합니다.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런 슬픈 일을 겪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기 혼자만 비극을 겪고 있는 듯한 고립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들이 고통을 겪긴 하지만 나는 동양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고통을 더 잘 받아들이고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부유한 나라보다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더욱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굶주림, 가난, 질병, 죽음은 이들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나라에선 사람이 늙고 병이 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양로원에서 쫓겨가서 간병인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런 삶의 진실과 매일 접하며 사는 사람들은 삶이 고통이며 고통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는 걸 쉽게 부인할 수가 없다. 반면에 서양은 가혹한 생활 조건에서 생기는 고통을 줄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나머지 고통에 대처할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다.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오늘날 서양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또한 서양인들은 삶이 대체로 공평하며 자신들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통이 닥칠 경우 이런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때 서양인들은 세상이 공평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일단 잃게 되면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진다. 기술 발전과 함께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더욱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통이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고통은 예외적인 것이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표시이며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나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비난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불행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희생자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이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나를 희생자로 만든 것은 정부, 교육제도,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문제가 있는 가정, 나와 다른 성, 쌀쌀맞은 이성 친구일 수도 있다. 또는 비난의 화살을 안으로 돌릴 수도 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스로를 질병이나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희생자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언가를 비난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계속 생각한다면 끝없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와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인간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목표이다. 그것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에서 당연히 생겨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지구, 사회, 가족, 개인 등 모든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고통을 부자연스러운 상태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한 우리는 결코 고통의 원인을 뿌리 뽑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덧없음에 대한 명상. 삶은 변화한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신사처럼 보였다. 그는 근엄하게 보이는 검은색 알마니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겸손하면서도 조금은 수줍은 태도로 자리에 앉아 무엇 때문에 자신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드럽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기본 질문 목록을 대충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불만사항, 나이, 배경, 배우자의 유무 등을 묻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음탕한 여자 같으니.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빌어먹을 마누라. 아니, 지금은 내 마누라도 아니지. 그 여잔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해줬는데 말이야. 형편없는 창녀 같으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분노에 떨고 독을 품었다. 그는 20분이 넘게 이혼한 부인에 대한 불만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예정된 상담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점점 열을 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태가 오래가겠다고 판단한 나는 그의 기분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번 상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는 그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그가 대답했다. 지난 5월로 17년이 됐소. 앞장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사실로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고통에는 불가피한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 스스로 만든 고통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앞에서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어떻게 스스로를 영원한 희생자로 여기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고통을 키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상처를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키워가고 그 결과 고통을 끝없이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면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갖고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거듭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가끔은 우리의 고뇌를 끝없이 되새기는 것으로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쓰면서 어떤 흥분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이 불행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맞는 장사는 아닌 듯하다. 스스로 고통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이나 고통에 스스로 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고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짐으로써 그런 고통을 더욱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와 미움을 느낄 때 그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면 증오심이 극도로 커질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끊임없이 떠올린다면 증오심은 나날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증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합니다.